2022 K-팝 레이더 두 번째 세션 걸스 온 탑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K-팝의 성장을 규정할 주요한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키워드가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4세대 걸그룹의 등장 그리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세대 걸그룹 우리가 뽑은 4팀을 중심으로 해서 각 팀의 특징 그리고 이 팀이 이끌고 있는 새로운 K-팝의 경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자타공인 우리 걸그룹 전문가 김유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아, 전가요? 네. 안녕하세요. 걸그룹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으나 K-팝을 통해 네. 여러 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음악평론가 김윤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데이터를 소개해 주시면서 또 다양한 각도로 이 4세대 걸그룹의 양상을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스페이스 오디티의 박신희 매니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오디티의 박신희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걸스 온 탑,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뭐 취지는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특히 4팀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이 네. 4팀이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될지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K-팝 레이더에서는 데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준 4팀의 걸그룹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아이브,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공개된 모든 데이터는 각 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공개일로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의 데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 아티스트의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걸그룹은 아이브인데요. 아이브는 2021년 12월 1일 데뷔를 했고 3번의 컴백을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후의 조회수 추이를 보면 모든 곡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11, 러브다이브, 애프터 라이크를 거치며 정석 성장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그래프가 네. 모양이 일정하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아이브가 아직 데뷔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요. 정말 네. 새삼스럽습니다. 이 팀 아직 지금 1년. 대세잖아요. 대세 걸그룹이고. 완전히 대세죠. 지금 뭐 네. 4세대 걸그룹 이슈를 거의 끌고 가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프터라이크 같은 경우 뭐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맞습니다. 가장 또 큰 히트곡이기도 하고. 네. 네. 네, 다음으로는 아이브의 국가별 조회수 비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비율이 무려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본까지 합치면 40%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입니다. 글로벌화되고 있는 요즘 K-팝 씬에서 보기 드물게 국내 팬을 굉장히 많이 모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뭐 정확하게 팩터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4세대 그룹 중에서 아이브와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즈원 출신의 그렇죠. 멤버들이 소속이 되어 있는 그룹이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아이즈원 팬덤이 중심이 되었던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메인 팬덤이 좀 공고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최근에 이제 K-팝 경향이 글로벌한 취향과 국내 취향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한 취향 쪽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아이브 같은 경우는 유독 국내에서의 인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동아시아권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좀 강력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네, 이제 좀 추후에 네. 어떤 추세가 좀 더 궁금해지는 그쵸. 그런 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뭐 완전 대세를 대세죠. 이루고 있으니까. 초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이브입니다. 그럼요. 네. 네, 다음 걸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걸그룹은 엠믹스인데요. 엠믹스는 2022년 2월 22일 데뷔를 해서 2번의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타이틀곡이 모두 좋은 성적을 기르면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팀의 그래프는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죠? 그 앞선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곡들마다 조금씩 올라갔잖아요. 그 추이가. 그렇죠. 근데 이 팀은 사실 처음 발표했던 곡과 두 번째 발표했던 곡의 텀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프가 거의 흡사해요. 네, 지금 노란색 그 녹색 두 개를 보시면은 네. 사실상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 추세도 정도는- 비슷하고요. 이 맞습니다. 모양 그래프 그 곡선 자체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좀 독특한 경우라고 요거에 할 수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 한 번 더 분석을 할 기회가 있을 거로 봅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엠믹스의 국가별 조회수 비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팬덤이 어느 한 나라에 크게 치우쳐 있다기보다는 좀 여러 나라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보다는 해외 팬덤이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체감적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국내에서는 오히려 뭐랄까요, 좀 정말 코어 팬이 네. 강한 느낌인데 해외에서는 이 JYP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 MX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의 인지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좀 강한 취향 차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네, 이 걸그룹들의 조금 더 뜨겁게 열광하는 해외 팬들의 영향이랄까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래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이브를 보고 MX를 보니까 좀 차이가 확연히 있네요. 차이가 보이죠. 맞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 재밌거든요. 재밌네요. 예, 우리가 재밌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치. 좀 전반적인 뭐 경향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만 또 이렇게 음.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달라서 저희 시간이 지날수록 뒤쪽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 그룹은요? 네, 다음 그룹은 바로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은 2022년 5월 2일에 데뷔를 했으며 피어리스랑 안티프레자일 두 번의 컴백을 했습니다. 피어리스의 경우 발매 일주일 이후에도 높은 화제성을 이어갔으며 안티프레자일의 경우 높은 초반 화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피어리스가 조금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형태고 네. 안티프레절은 당연히 그러니까 데뷔 그룹의 두 번째 곡이기 때문에 피어리스의 인기를 일정 부분 흡수를 해서 네.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예. 네, 확실히 두 번째 싱글을 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래프 같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르세라핌의 국가별 조회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에서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공고하게 네. 한일 양국에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요거는 지금 신인 그룹으로서는 조금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신인 그룹 치고 인지도 자체가 초반 인지도가 엄청 높다고 볼수 있죠. 특정 특히 국가에 맞아요. 있어서도 높은 부분이 있죠. 다음 그룹은 뉴진스입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22일에 데뷔를 했어 아직 다시 컴백을 하진 않았지만 데뷔 때 세 곡의 타이틀곡을 공개를 했었죠. 트리플 타이틀 중에서는 어텐션이 좋은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가 아직 앨범이 아, 지금 하나밖에 타이틀곡이 없어요. 어텐션 하이보이 쿠키 3개라는 거죠? 맞습니다. 더블이었고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 앨범에 들어있는 네 곡을 전부 다 아니다. 네. 세 곡이 들어있고 그리고 저희 그 하이보이의 다른 버전, 그러니까 전부 버전을 합친 그래프와 그리고 특정 그 가운데서 가장 높은 특정 버전을 이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셈인데 그냥 저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뉴진스의 올해 K-팝 씬에서의 좀 독특했던 위치 같은 걸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앨범 안에서 저 다 나온 그래프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그룹들과 대표적인 뮤직비디오 하나로 완전히 매칭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모로 좀 변칙적이었던 데뷔 그렇죠. 그리고 등장을 보여준 대표적인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진스가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래프예요. 저게. 지금 보면 네. 어텐션, 하이보이도 두 가지 버전, 쿠키까지 해서 그 네 개가 또 다 완만하게 맞아요. 상승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좀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K-팝에서 뭐 뮤직비디오 조회수 이런 걸 얘기하면 무조건 타이틀곡을 어쨌든 그렇죠. 올려야 하는 면이 있고 주목이 그쪽에 전부 쏠리는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활동곡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이 풀 버전을 전부 모든 곡들에 그것도 뭐 한 곡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버전으로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뭐랄까 이렇게 단편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저희가 좀 이런 K-팝에 대해서 색다른 이야기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너무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이게 없는 나중에 팀. 이제 네 그룹을 비교해 보시면 네. 뉴진스가 얼마나 독특한가? 독특한지 맞아요. 홀로 튀는지 맞아요. 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뉴진스의 국가별 조회수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무려 37%를 와. 차지하는 이것도 독이하죠. 대박이다. 네. 보기 드문 강력한 국내형 팬덤입니다. 심지어 총 5명의 멤버 중 2명이 해외 멤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팬이 많은 모습을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것 진짜 같아요. 재밌다. 요즘 특히 4세대로 들어와서는 보이그룹, 걸그룹 할 것 없이
해외 팬덤이 무조건 크다는 게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상식이고 또 네. 해외에서 떠야지 뭐가 좀 된다. 말이 맞아요. 된다. 뭔가 좀 그 일종의 역수입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네네네. 언급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딱 느껴지시듯이 다른 그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팬덤이 상당히 공고하고요. 저는 이 면에 있어서 분명히 이 팀이 기존의 지금의 어떤 K-팝 문법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세계 트렌드와는 또 다른 지점에서 사랑받고 있는 K-팝 아이콘이라는 걸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 걸그룹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뷔 화제성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데뷔 이후 14일간의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트위터 팔로워 증가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초기 반응.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유튜브 구독자의 경우 이제 뉴진스가 프리 데뷔 기간을 거치지 않았었죠. 그렇다 보니 조금 적은 수치로 시작을 했지만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 팔로워의 경우에는 르세라핌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녹색이 아이브죠. 네, 네, 녹색이 그리고 아니고. 노란색이 엠믹스, 아하. 그다음 핑크색이 르세라핌, 그리고 저 파란색이 뉴진스인데 지금 유튜브 구독자를 한번 보시면 뉴진스만 저 밑에 있어요. 그 너무 재밌지 않아요? 뉴진스만 후반부에 엄청난 기세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거의 있다가. 비슷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맞습니다. 격차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인지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나머지 세 그룹들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멤버들이 있거나 그쵸. 레이블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처럼 글로벌하게 인지도가 높은 뭐 회사이거나 아니면 엠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정식 데뷔 전에 1년 전쯤부터 JYP의 새 걸그룹이라는 그쵸. 네, 그 전략으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앨범 뭐 구매를 좀 많은 분들에게 오픈하는 좀 색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초반 화제성은 확실히 그 세 팀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뉴진스 초반에 그 뭐 페널티라면 페널티를 극복하고서도 14일 안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데뷔나 이런 뭐 하이라이트 매들이 하라메라고 하는 그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거의 맞습니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그 영향을 받죠. 네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은 후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입소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지도를 쌓으면서 쫓아간 거고 인스타그램 맞습니다. 팔로워 같은 경우는 역전을 했죠 오히려. 맞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이 뉴진스가 데뷔할 때부터 뭐 다른 그룹들도 다 열심히 합니다만 비주얼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탁월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레이블인 어도어의 수장이 이제 그런 어떤 K-팝의 비주얼 쪽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그쵸. 미니진 대표이다 보니까 뭐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뉴진스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어플리케이션부터 그냥 기존의 K-팝 그룹들하고는 완전 자신들만 활용하는 포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완전히 그 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상당히 좀 감각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팬들도 늘어나지만 그 어떤 매력적인 비주얼에 끌린 저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구독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좀 네. 탈케이팝적인 전략이나 의도가 많이 보이고 흥미롭습니다. 트위터는 상대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편이 반응이 좀 더 온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약간 공통점이 네. 그러니까 BTS로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쌓은 그 하이브 쪽 계열의 아티스트들이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르세라핌이 조금 이제 지금 트위터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강세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멤버 가운데 사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일본에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이돌로 맞아요. 활동을 한 아이돌이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의 트래픽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부 포함이 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내 걸그룹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현황의 경우 데뷔한 지 오래된 아이브가 높지만 데뷔 후 3개월 만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엠믹스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역시 데뷔한 지 가장 오래된 아이브가 현황은 높지만 데뷔 후 3개월 누적을 살펴보면 뉴진스가 아이브와 맞먹는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것도
여기는 좀 너무 튀는 게 하나 있는데 네. 엔믹스를 보세요. 음. 엔믹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누적과 유튜브 구독자에 비하면 네. 유튜브 조회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룹들을 보면 거의 일치해요. 맞습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에는 뭐랄까요? 이 유튜브를 구독하는 그 광고한 팬덤이 이제 그 조회수와 거의 일치하는 뭐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그룹들하고 비해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그 부분에서 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엔믹스의 올해의 활약은 그러니까 특정한 히트곡이라든지 그 히트곡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럴보다는 네. 그룹 자체의 인지도의 힘이 컸다라는 맞습니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저 같아요. 팬덤의 충성도가 특히 좀 충성도가 돋보이는 강했다라는 부분도 팀이라고 있을 수가 이야기할 있을 수 것 있을 같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건 아이브와 뉴진스 같은 그쵸. 경우가 눈에 띄는데, 저는 특히 뉴진스가 처음에 이 뉴진스가 이제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뮤직비디오로 풀 버전을 공개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전곡의 뮤직비디오를 거의 흡사한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는 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가 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그래프로만 보자면은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죠? 다음으로는 데뷔곡 뮤직비디오 조회수의 14일 추이입니다. 데뷔곡 뮤직비디오 조회수 추이는 르세라핌의 Fearless 그리고 엔믹스의 5가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피어리스가 대단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엔믹스의 5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저희가 체감하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오픈됐을 초기에 엄청나게 더 높았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뉴진스는 상당히 낮다. 우리의 체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네. 우리가 뭐 평론가니까 이제 일반 대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네. 우리는 좀 덕후의 포지션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음, 그 소위 말하는 K-팝 팬덤 내에서 뉴진스의 등장은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엄청났죠.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약간 방법적인 방법적인 면에서도 면에서도 그랬고. 기존의 K-팝, 그러니까 요즘 뭐 티저 내고 하람에 내고 뭐 본품이 나오는 이 느낌이 없이 그냥 바로 뮤직비디오 본론부터 들어갔었거든요. 여성 K-팝 덕후들 2명 이상만 모이면 뉴진스 얘기예요? 뉴진스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저것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그 맨 아래 그래프가 그렇게 맥박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프가 낮게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그러니까 뉴진스의 초기의 그 폭발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좀 마니악한 반응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K-팝을 엄청나게 관심 있게 두루두루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이런 어떤 K-팝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온 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이게 보는 게 요 14일 안에 14일 안에 의 결과이다 보니까 그러면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앨범이 아마 그 첫 뮤직비디오가 발표되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발표가 음원이 되었을 나중에 거예요. 공개가 됐죠? 네, 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음악 방송도 하고 음반도 발표가 되면서 같이 이 추이가 좋아지는 그 지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뮤직비디오가 발표되고 눈 밝고 귀 밝은 분들 사이에서 이게 뭐야? 수근수근? 같은 느낌으로 회자가 되는 그 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보시면 엔믹스는 확실히 초반에 많이 튀고요. 네, 그리고 르세라핌은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네, 피어리스 같은 경우.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어리스는 제 생각에는 대중적인 인지도도 괜찮았고, 저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무대나 이 뮤직비디오 연출하는 방식을 보면 소위 K-팝의 코어 팬들이 굉장히 열광할 만한 것들을 또 많이 갖고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약간 라이트한 덕들, 전문 용어를 계속 써야 되니까 슬픕니다. 아이고, 저희 전문 세션인데요. 네네, 라이트한 덕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제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맞습니다. 타이틀도 가져왔죠,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르세라핌은 데뷔 초기에 좀 주목한 분들이 확실히 많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은 최신곡 뮤직비디오 조회수의 14일간 추이입니다. 최신곡 뮤직비디오 조회수의 경우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가 굉장히 좋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엔믹스의 다익스, 그다음에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가 왜 없죠? 아닙니다. 겹쳐져 있습니다, 선생님. 아, 네. 네. 아니 하나는 저 밑에. 예, 노랑과 이게 두 개가 지금 겹쳐 보이고 그쵸. 하나가 아래 있고. 르세라핌과 엠믹스가. 애프터라이크는 뭐 넘사벽입니다. 아, 저 깜짝 놀랄 정도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그래프는 세 팀이 좀 흡사하고 네. 뉴진스가 아래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건 뭐 이거 뭐 패턴을 말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에이. 애프터라이크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브의 기존의 곡들이 쌓아왔었던 아이브 자체의 인지도 플러스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애프터라이크 자체는 너무 튀기 때문에 이거는 애프터라이크가 그냥 메가히트곡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서 이제 데뷔곡 11에서 러브다이브로 오면서 이제 단계별로 한 2배 정도 인지도나 인기가 올랐다 체감의 느낌이었다면 애프터라이크로 거의 막 이렇게 성층권을 뚫고 간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뭔가 케이팝 매니아들 사이에서 약간 세계관 뜯어보고 막 나와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야기들 그쵸. 막 재미있게 나누고 하다가 애프터라이크로 갑자기 이제 디스코를 소환하면서 뭔가 세대를 통합해버린 느낌이 제 안엔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올해의 애프터라이크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대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걸그룹으로서의 가장 큰 야망을 터뜨린 대표적인 곡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무서운 건 뭐냐면 팬덤도 엄청나게 애프터라이크 늘었잖아요. 좋아해요? 아 늘었다. 늘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00만 장의 초동이 네. 100만 장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애프터라이크라는 폭탄으로 다 잡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포기해야 되거나 그렇죠.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대중적 히트곡이라는 건 이게 뭐 계산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그쵸. 아니니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아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마리 뭐 나아가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제 애프터라이크의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게 네. 아닌가 싶네요. 스트리밍 사이트 얘긴데요. 네, 다음은 스트리밍 사이트의 데이터입니다. 스포티파이 팔로워의 경우 데뷔 후 30일간의 추이를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멜론 좋아요의 경우 데뷔곡 공개 후 30일간의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셨던 장표랑 다르게 뉴진스가 압도적인 추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이제 좀. 편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편애가 아니라 계속 사실 아래 그렇지. 있었거든요. 야 뭐 하나 네. 좀 이렇게 튀어라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튄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네요. 그러네요. 음원 사이트에서는 또 완전히 그래프가 좀 뒤바뀐 듯한? 근데 팔로우하고 좋아요는 뭐 비슷한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뭐죠? 멜론의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케이팝 쪽 일도 하지만 언더그라운드 인디 그쵸. 뮤지션들 일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팀의 인지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좋아요 숫자 이게 진짜 많이 좋아요 해요. 숫자로.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른 것은 구독과 다를 바 없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정말 뉴진스가 압도적이네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이거를 좀 멀티태스킹용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네. 집중해서 감상한다는 것도 있지만 BGM용으로도 쓰게 되고 그리고 그쵸. 사운드 자체가 그 스트리밍 사이트에 걸맞은 편한 사운드가 확실히 유리해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약간 이걸 장르라고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소셜 미디어 팝 뭐 이런 소셜 거 미디어 팝. 요즘 말장난 같은 네. 말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제 편안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플레이리스트 같은 곳에 넣어서 많이 사랑받는 곡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쪽에 있어서 확실히 뉴진스가 음악적인 면에서 어필한 부분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물론 팬덤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스밍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열심히 좋아하는 가수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이지만 결국에는 그 이상의 일반인들이 그 음악을 어떻게 찾느냐,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저 그래프 차이가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팬덤들 엄청 차이 나지 않으면 사실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팬덤 밖에 좀 일반적으로 평소에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비중이 꽤 인상적인 수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음악 자체의 매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쵸. 우리가 그 네 곡을 봤을 때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왠지 더
액세서블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곡 순서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적으로. 그잖아요. 약간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일반인들이 느끼는 취향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이렇게 네 걸그룹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비교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모든 걸그룹들은 다 각자의 강점이 있고 다 각자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먼저 아이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평을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국내 케이팝 씬에서는 현상입니다. 현상. 네, 작년에 데뷔를 한 이후에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세 곡의 메가 히트곡을 만들었고요. 국내에 있어서는 사실 뭐 어떤 멤버 각자의 화제성 그리고 노래의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뭐 팬덤의 성장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압도적인 면이 있는 팀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그룹의 내년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어떤 기세를 맞아요. 어느 정도 증폭해낼 수 있을까 혹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네. 점. 저는 사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러브다이브가 거의 뭐 이거 올해의 노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근데 애프터라이크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 뒤에 뭐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랬는데 애프터라이크가 나오면서 거의 뭐 세대 통합을 전부 해버리고 음원 대통합까지 해버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항상 아이브가 애프터 라이크에서도 러브 다음에 라이크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과연 애프터 라이크 다음에 뭐 2022년에 아이브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만드는 그리고 가장 많은 느낌표를 지금 붙이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그룹이라는 키워드를 누구에게인가 던졌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일단 떠오르는 그룹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다 매력적이지만 일단 상징적으로 장원영이라는 절대적인 그렇죠. 시대 아이콘. 네, 시대의 아이콘 같은. 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뭐 내가 케이팝을 잘 몰라. 난 덕후도 아니야. 하지만 장원영 하면은 알아. 이게 여초 커뮤니티에서 남초 커뮤니티에서 뭐 사실 압도적이고요. 네,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지금 아이브의 어떤 그 인지도 자체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 케이팝 코어 케이팝 씬. 네. 그러니까 저는 케이팝 씬 안에서도 매니아 소위 말하는 뭐 머글 그다음에 고인물 다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두루두루 다 잡고 있는 그룹이 아닐까 싶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아이브에 대한 글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네. 애프터라이크가 나오기 전에. 허허. 네, 애프터라이크가 딱 나왔어요. 네. 그 글을 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저 그거 뭔지 너무 알 것 뭔지 같아요. 알 것 같죠? 예, 알죠, 네. 알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서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애프터라이크가 최고의 성공곡이지만 이게 혹시 하나의 이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세션이 아닌 다른 세션에서도 또 이제 올해 K-pop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걸그룹들과 나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다른 세션도 많이 봐주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사실 아이브가 데뷔하면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끌고 왔던 서사였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11에서 러브다이브로 러브다이브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뭐 그냥 아이브의 정체성처럼 네. 이야기가 되던 부분인데 사실 애프터라이크도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솔직히 약간 좀 곁다리로 확 빠진 와닿지는 않는 저는 느낌이죠? 옆가지로 네. 빠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뒤에가 더 궁금하다고 한 점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 팀이 그 중점적인 서사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을 어떻게 힘있게 이후에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엄청난 메가 히트곡이 됐는데 이 이후에 이 인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전부 사실은 너무 지금 행복한 축제이자 고민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아이브에 대한 우리 짤평 네. 한번 나눠봤고요. 자 다음 그룹은 엔믹스입니다. 엔믹스. 엔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오히려 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그룹인 것 같기도 심지어는 해요. 아직도 엔믹스가 누구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 대중들 중에 이제 그런 인지도적인 좀 뭐랄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은 JYP의 걸그룹이라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프리미엄이죠. 그렇죠. 네, 당연한 프리미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엔믹스 얘기하면서 저희가 앞서서도 그 상당히 강렬한 퍼포먼스와 그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팀이 좀 재미있는 게 그런 어떤 콘텐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앞서서 계속 얘기할 때 엠믹스 그래프 독특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그룹보다는 보이그룹의 맞아요. 형태에 좀 가까운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엠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팀이 약간 어떤 보이그룹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성공 패턴을 걸그룹으로 시험해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알 수 없이 조금 받게 네.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신인 그룹이니까 앞으로 또 활동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져 갈까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엔믹스 몇 개 이제 재미난 포인트가 이 엔믹스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컨텐츠 중에 쇼츠 컨텐츠, 네. 그 다음에 이제 브이라이브가 많다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기존의 걸그룹과 약간 좀 차별화된다는 말도 좀 약간 연결이 돼요. 또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대중적인 바이럴을 통한 걸그룹이라기보다는 좀 팬덤형, 탄탄한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팝의 팬덤을 확장할 때 대중적인 히트 바이럴을 통해서 내부가 단단해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네. 강력한 그 코어를 통해서 이제 외연 확산하는 네. 그룹의 어떤 그 경향성이 있는데 엔믹스는 전형적인 후자라고 지금 봐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룹이 이제 르세라핌인데요. 이 팀도 상당히 흥미롭죠. 지금 아직 데뷔한 지 뭐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룹입니다만 역시 화제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뜨거운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르세라핌은 저는 의도한 서사, 의도치 않았던 서사가 아. 정말 서사 맞아요. 평면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정말 그 타이밍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타이밍과 우연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낸 그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이 팀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어리스에서 네. 안티프레자일로 오는 그 서사의 구조는 분명히 이거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그쵸. 구축을 해놓은 세계관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터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전략을 일부 수정하게 만들었지만 수정한 결과가 사실은 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서사를 보여준 거는 분명해 보여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칼럼이나 서술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독특하면서도 좀 대단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면에 있어서 신인 그룹으로서는 좀 감당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두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안티프레자일 이제 이 부딪힐수록 더 강해지는 어떤 성향을 자신들의 내러티브로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가져온 그 파급력, 폭발력이라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특히 진짜 노래 가사, 저는 네. 올해의 노래 가사들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 나의 커리어를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내가 놓고 온 토슈즈 아니야. 사쿠라 씨 관련한 네, 거죠. 그리고 카자 씨 관련된 카자 씨와. 이 메시지들이 참 재미있어요. 나와 관련된 어떤 최근 걸그룹들의 메시지 성향과도 흥미롭게 연결되는 서사의 부분이 있는 전개 것 같습니다. 속도가 다른 그룹의 거의 2배 이상의 지금 빠른 어떻게 보면은 성장, 그러니까 전개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갈지 이제 기대가 되는 그룹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죠. 네, 앞으로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그리고 중요한 하고요. 거 하나. 네. 정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최근에 유튜브 컨텐츠가 네. 이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이 덕후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 뭐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다큐멘터리가 또 두 번째 미니 앨범 전에 공개가 된 게 필수죠, 기가 막힌 필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뉴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팀도 아이브와는 다른 의미로 또 다음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데뷔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미니진 대표의 거의 한 2년 정도를 갈아 넣은 작품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네 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팀은 자 JYP 걸그룹 명가 JYP의 신인 여그룹, 아하, 스타쉽의 신인 여그룹, 그렇죠. 또 누구죠? 하이브. 하이브의 네. 최초의 여그룹 이렇게 아하. 되는데 뉴진스만 유일하게 네. 미니진표 걸그룹 런치. 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만든 회사가 주목을 받느냐, 정말 이 만든 어떤 사람, 사실은 이제 뭐 대표라고는 하지만 네. 이분의 포지셔닝 자체가
그 아트 디렉터잖아요. 음.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바라볼 때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지점을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의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준비해서 일부러 그 길을 만든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K-팝식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는 무조건 K-팝식으로 소구되거나 소비되는 것들에 반할 거야라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진 음악, 뭐 릴리즈 방식, 또 아티스트를 대중에게 노출하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은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주목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 올해 가장 잘된 마케팅이나 어떤 프레시한 순간으로 K-팝의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만 결국에 이렇게 기가 막혔던 시작 그리고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던 이들의 의도가 이후에 정말 뭐 안티까지는 아닙니다만 비욘드 K-팝으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좀 소신 있게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걸 뉴진스라는 이 아기 그룹이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좀 지속적으로 주목이 되더라고요. K-팝이 미래인지 K-팝이 잊고 있었던 부분을 일깨워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판단이 안 서지만 당연히 신인 그룹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게 네 그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평을 나눠보면서 오늘 그 2022 K-팝 레이더 두 번째 세션을 준비했었던 걸그룹 4세대 걸그룹 특집 걸스 온 탑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나님, 박신희님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세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